돈의 총량이 사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MC의 제곱의 그래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승하는 줄 알았어요, 돈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5년, 10년 읽어나가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내 월급보다 자산에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돈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 속도를 이제 제어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돈이. 저는 150억 자산가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사실 150억 자산가인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150억이 실제 총자산이에요. 순자산은 아니에요. 부채를 빼야죠. 부채를 빼야 되는데 150억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매우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나와서 강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 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앞에 감히 나와가지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150억 자산가라는 게 아니고 매달 현금으로 7천만 원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소개하고 안내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길을 왔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포인트를 가져가시기 바라요. 저는 지금 사실 7천만 원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8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올해 안에 한 8천만 원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가 될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저는 자산에겐 목표가 없어요. 내가 얼마의 자산가가 될 건지는 목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부자가 돼야지? 그럼 뭐예요? 아, 나 10억 부자 돼야지. 20억 부자 돼야지. 아이, 나는 50억이야. 아니야, 나 100억 할 거야. 이렇게 총 자산에 대한 그 금액을 기준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일하지 않고 나오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포인트 아니겠어요? 우리가 노후에 사는 데 있어서 100억 자산이 있으면 뭐 의미 있습니까? 그게 강원도 땅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잔 나오고 막 그런 의미 없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얼마큼 만들어낼 거냐. 근데 이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라는 게 내가 일하지 않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자산소득, 뭐 나쁘게 말하면 불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이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면 여러분도 뭐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한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주식 전문가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시죠? 혹시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돈이 나가나요? 나가죠.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잠자는 동안에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꿀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죠? 굿잠을 못 자요. 근데 저는 굿잠을 자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룻밤 자면 250만 원 정도 들어와요. 아침에 제가 이제 문자를 저는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문자를 안 오게 설정해 놨어요. 일반적인 문자는 오는데 은행에서 입금되는 문자는 안 오게 설정해 놨어요. 왜냐면 자다 말고 막 문자 오면 잠 깨잖아요. 입금 문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차단해 놓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침 8시 되면 문자가 막 들어와요. 특히 특정 날 되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부자는 돈이 일하게 한다는 책을 썼어요.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부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우리 영화 전우치 아시죠? 전우치. 강동원, 잘생긴 강동원이 나왔잖아요. 전우치의 영화를 보면 전우치가 부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부적을 이렇게 쫙 던지면 멋있는 강동원이 한 명 또 나오죠. 10개 던지면 10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아도 나의 아바타,
나의 부족들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족을 갖고 있다면 본인들이 연봉이 한 5천만 원 된다. 그러면 부족을 하나 써가지고 5천만 원 가서 일하게 만들고 난 놀면 되고, 그죠? 아니 이거 하나 더 만들어서 카페 알바 보내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명이 내가 일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나를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산 시스템을 만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지금 한번 좀 볼게요. 자, 제가 투자하는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29살 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일구면서 자산을 키워나가고 현금을 만들어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 투자한다 라는 게 원칙이에요. 투자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쳤어요.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쳤어요. 잔금을 납부하는 순간 그 다음 달부터 저한테 수익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하는 순간 지출이 되는 투자를 많이 하시죠. 재산세 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고 나서 그거를 팔았을 때 수익이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그죠? 중간에 오르면 기분은 좋아하지만 아직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뭘 사든 투자했어요. 집값이 잘 투자해서 올랐어. 아니면 주식이 올랐어. 좋죠. 좋은데 그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려면 팔아야 되죠. 그죠? 한 번, 결국은 투자 한 번 해서 한 번 딱 실행 이익금이 생기는 투자예요. 일회용 투자예요. 그걸 차익형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투자하는 순간 매달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도 팔아요, 언젠가는. 팔면 또 수익이 또 생기죠.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은 팔면 안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오를 거잖아. 그럼 그런 차익을 또 한번 볼 수 있고 매달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투자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럼 넌 진짜 한 번도 안 했냐?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재개발 주택도 한번 사보고 뭐 좋다고 그래서 사본 적은 있어요. 다 실패했어요. 지금 재개발한다고 샀는데 5년 만에 취소돼가지고 10년째 갖고 있는 물건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구나. 난 행운의 사나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만 투자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투자 원칙은 간단해요. 충분히 이해했을 때 투자해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 아니면 옆집 언니, 직장 상사, 동료들이 소개해 주는 거. 이거 괜찮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돈을 버는 거.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몰라요. 너가 이거 괜찮은 거지? 나 이거 해도 되지? 괜찮아. 그러고 사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투자는 왜 내 인생을 남한테 맡기냐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알아야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투자해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사실 사고 나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 말만 듣고 이게 따라가는 식의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남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코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걸? 오늘 어떻게 오를지 어떻게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물론 잘 안 하시는 분 있죠. 잘 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 기업 막 탐색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법칙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따라 하시면 부자가 되시는 길에 안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단계가 있는데 이 4단계를 랜덤하게 1, 2, 3, 4를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단계별로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고 2단계 하시고 2단계 끝나면 3단계 하시고 3단계 끝나면 4단계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에 마스터 플랜을 기획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꿈 아시죠? 꿈 뭔지 우리 초등학교 때 꿈, 중학교 때 꿈, 고등학교 때 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꿈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꿈 많았죠. 제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기계과라고 들어보셨어요? 기계과. 뭐 하는 거냐면 용접하고 자동차 분해하고 뭐 쇠 깎고 뭐 막 줄질하고 뭐 배관 만들고 이런 게 기계과에서 하는 업무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학기 초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반 학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아놓고 학기 초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 손 들어. 그러면서 야, 집에 할머니 계신 분 손 들어. 엄마 있는 사람 손 들어. 아빠 있는 사람 손 들어. 집에 자기 집인 사람 손 들어. 자동차에 있는 사람 손 들어. 농사 짓는 사람 손 들어. 뭐 이거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다 젊으신 분이구나. 젊으신 분은 몰라요. 젊으신 분들은 몰라. 야, 이게 아마 90년대생은 모르실 거예요. 선생님 다 90년대이신 것 같아.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74년생이라 알거든요. 우리 땐 그걸 많이 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 항목이 집이 전세냐 월세냐부터까지 다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사냐. 제일 창피했던 게 부모님 학력 얘기하는 거.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니 초등학교 중퇴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겨우 한글만 겨우 아실 정도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오셨는데 근데 이 손드는 게 굉장히 창피해요. 부모님 초등학교 중퇴를 손들기가 그때 국민학교 중퇴 손들기 뭐해서 그냥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허위로 막 들고 막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부모님 직업 저희 아버지 노동이고 노가다 옛날에 노가다 손드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뭐 노동 이런 데 손들고 그랬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매년 학교 들어갈 때마다 손을 드니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냐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도 또 역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래 희망, 꿈에 대해서 손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다 이제 막 종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빨리 끝내줄 테니까 빨리 손들어. 자, 지금부터 물어볼게. 야, 의사, 교사, 공무원, 공고 나와서 엔진 조립하고 있는 애들이 무슨 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치인이 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도 아무도 손 안 들고 있으니까 지쳤어요. 부르다가. 그래서 야,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 니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가 쫑긋했죠. 뭔데요? 그랬더니 니네 그냥 공돌이로 통일하자. 공돌이로. 니네 어차피 공장 갈 거 아니야. 다 공장으로 취직 갈 거니까 공돌이로 하자. 그랬더니 좋아요. 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공돌이를 찾아보니 없어. 항목에 공돌이가. 유일하게 회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50명을 다 회사원으로 해봐. 50명 회사원. 나머지 직업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회사원으로 50명의 꿈을 다 적었고요. 3학년 때도 꿈을 적었어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 50명이 꿈인 학교도 드물고요. 그리고 그 꿈이 3년째 변하지 않는 것도 드문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하고 매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학기 때 저희가 선생님의 손에 끌려가지고 회사로 다 팔려갔어요.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다 팔려갔어요. 현장 실습이라는 목적으로 팔려갔어요. 50명이 다 꿈을 이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꿈을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모임은 야, 우리는 꿈을 이뤘잖아. 얼마나 이게 대한민국이 참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이뤘는데 여러분들 꿈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90년생밖에 안 되시지만 지금부터 꿈을 한번 다시 꿔보자는 거예요. 다시 꿔봅시다. 그래서 이런 꿈을 다이소 가면 한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작은 건 3,000원 정도 되는 코르크로 돼 있는 이 보드판이에요. 보드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들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아파트를 좀 사고 싶어. 아니면 난 잔디밭이 깔려있는 전원주택도 사고 싶고, 자, 멋진 자동차도 사고 싶고, 크루즈 여행도 가보고 싶고, 상가도 사고 싶고, 하와이 여행도 가고 싶고, 또 꼬마 빌딩도 사고 싶고, 빌딩도 사고 싶어. 이런 내가 원하는, 내가 꿈꿀 수 있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붙여보는 거예요. 제가 한 2000년대 초반, 2000년이나 2001년 정도 때 꿈꾸면 간절히 이루어진다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꿈꾸면 간절히 이루어진다? 그런 비슷한 책이 있었죠. 그죠? 그 책을 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붙여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거실에다가 딱
TV 뒤에다 딱 붙여놨어요. 만들어 놓고 제가 원하는 걸 막 붙였어요. 뭐 잡지 같은 데서 오려서 붙이기도 이렇게 근사하게도 안 붙이고 대충 막 오려서 막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동네 아줌마들 오기 창피하다고 빨리 뛰래요. 동네 아줌마들이 놀러 오는데 도대체 저 거실에 정면에 그 TV 뒤에 붙어 있는 건 뭐야 도대체. 우리 신랑이 미친 짓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집사람이 몰래 떼어가지고 작은 방에다 옮겨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당신 보고 싶으면 작은 방 들어가서 혼자 봐. 그래서 이제 혼자 방 붙여놨더니 우리 딸내미가 5살 정도 되는 딸내미가 아빠 이게 뭐야? 그러더라고. 이게 꿈꾸면 이루어지는 보드야. 여기다 붙여놓으면 뭐든지 이루어진대. 그래? 그럼 아빠 나 레고 갖고 싶은데 그거 붙여놓으면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겠지. 이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그러더니 거기다가 레고의 그림이 있는 그 그림판을 붙여놓더라고요. 그럼 아빠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 글쎄 12월 24일쯤 이루어지지 않을까? 12월 24일 꿈같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드판을 만들어 놓고 제가 이사를 한 4번 정도 왔는데 이 보드판은 아직도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지금 어디 구석에 이제 있긴 해요. 다 떨어지고 없어지긴 했는데 제가 그 당시 머릿속에 남아있는 보드판의 내용들을 다 보면 다 이뤘어요. 다 이뤘어요. 그리고 이놈이 하나 남았는데 사실은 그림이 이런 거고 한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게 아니고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거를 제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 지금 택지를 사서 거기다 이제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55세 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 55세도 아니고 한 52세 정도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에요. 만으로 하면 50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지냐면요. 내가 이걸 붙여놓고 안 뛰면 되는 거예요. 안 뛰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 목표를 정해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이게 붙여놓기만 하면 된다? 붙여놓으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내가 목표를 삼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목표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얘가 어디까지 부자가 될지 목표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두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좀 유식해 보이죠? 이런 거 쓰면. 한자로는 제가 못 씁니다. 한자로 못 쓰는데 이게 이런 말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옛날 그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판하시거나 잘못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적은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공부하려는 거에 초점을 갖고 있는데 나를 분석하는 건 안 하세요. 나를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투자 자산 뭘 해야 되냐? 내 경매를 배울까? 코인을 살까? 주식을 살까? 아파트를 살까? 지식산업 살까? 상가 살까? 많이 그런 거 알아보러 다니시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투자는. 그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나부터 분석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씀씀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아직 몇 년간 벌 수 있는 엔진이 남아있는 사람인지 그걸 분석하는 게 1단계인데 그걸 안 하고 맨 뚱그름만 잡으러 다니는 거야. 뚱그름만 잡고. 그러니까 맨 남 하는데 따라가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차 타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 사람. 그러면 실망하면 난 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나부터 일단 우리가 이건 전쟁 용어잖아요. 전쟁 용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게 내가 총알이 몇 개 있고 내 군사가 몇 명 있고 내가 며칠씩의 식량이 있는지를 알아야 적이 얼마 있는지 알고 공격을 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거꾸로 나는 분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만 알아내는 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게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럼 나를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미래의 가계부와 자산평가서를 쓰는 거예요. 에이, 이거 보면 표정이 싹 달라집니다. 왜? 무슨 요즘에 누가 가계부 써요. 가계부 쓰는 사람 없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가계부 쓰시는 경우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들지도 마세요. 없어요. 없어요. 들지 마세요. 괜히 자, 안 쓰시고 없는데
자산평가서랑 가계부를 쓰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계부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시간관계상. 자, 가계부를 쓰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마트 가서 얼마 사고 오늘 커피 얼마짜리 사 먹은 거,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거 적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적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카드값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카드 하나로 그냥 다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지출 카드 하나 썼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특정하게 다른 걸 쓴다 그러면 카드 정도 2개 만들어서 내가 그냥 까먹은 거는 이 카드로 쓰고 뭔가 다른 거 좋은 일에 쓴 거는 다른 카드로 이 정도로만 구분해도 문제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변동지출이에요. 몇 개 적을 게 없어. 마트 가서 샀는데 콩나물 얼마 사고 과자 얼마치 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마트 얼마. 응? 마트도 카드로 결제했으면 그냥 카드 금액으로 적으셔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걸 적자는 얘기가 아니고 변동 지출이 아닌 고정 지출을 쓰시라는 거예요. 고정 지출. 내가 매달 월간 지출, 월간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은 과연 얼마일까? 이걸 적으셔야 돼요. 이자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세, 도시가스비, 기본적으로 인터넷 요금, 휴대폰 요금, 무슨 할부, 렌탈료, 이거 등등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내일 내가 회사를 때려쳤어. 그리고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나오는 돈 있잖아요. 한 달 내내 해외여행 갔다 와도 나가는 돈 있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해도 내가 잘려도 나가야 되는 돈. 그게 월간 고정지출이에요. 자, 연간 고정지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연간 고정지출 뭐냐면 아버지 생신, 어머니 생신, 장인어른 생신, 장모님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겪어야 되는 거죠.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기념일, 와이프 생일, 이거 와이프 생일 제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 잘 기록해놨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들이 연간 고정지출이에요. 그죠? 그리고 5월달 되면, 지금 5월달이잖아요. 돈 제일 많이 나가는 달이죠. 5월달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강의 들어오신 분은 그나마 적게 맥히는 거잖아. 어딘가 나가서 돈 써야 되잖아. 5월달이.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아주 그냥 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가죠. 통장이 탈탈탈탈 털리는 달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항상 5월달이 지나가면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카드 사용료가 많이 늘어나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5월달을 올해 처음 살아본 것처럼 사시냐는 거예요. 우린 매년 5월달을 겪어요. 5월달이 1년 중에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 근데 매년 5월달을 처음 살아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갈 거면 4월달에 덜 썼어야지. 3월달에 덜 썼어야지 5월달에 많이 쓸 거 아니야. 어버이날 효도하고 싶으면 3월달에 덜 썼어야지. 미리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5월달 꼭 처음 살아본 것처럼 그때 가서 또 쓰고 6월달에 카드값 메꾸느라 지출 줄이고. 그죠? 그러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근로소득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간단하죠. 월급 하나, 맞벌이 하면 2개, 끝! 그 옆에 자산소득이라는 칸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쓸 게 없지만 항상 비워놓으세요. 비워놓으세요. 내가 언젠가 여기다 채울 거다. 매달 한 달에 얼마씩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들 거다라는 걸 만드시면 돼요. 이 양식은 제 카페에 오시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면 가계부 어떻게 쓰는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다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계부를 한 달을 미리 한번 써보시면은 다음 달을 미리 쓸 수가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잖아요. 엑셀 파일이니까 V 해요. 한 달을 써봤더니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 한 달 살아봐. 2달을 딱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3달치를 미리 써보고 1년치를 미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을 살아보면 내가 얼마 정도의 오차가 생겼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치를 써보고 나서 1년치를 가계부를 썼다. 그러면 10년도 써볼 수 있고 20년도 써볼 수 있고 30년도 써볼 수가 있어요. 제가 써봤어요. 실제. 그러면 어떤 거야? 내가 3년 후에 진급할 거니까 급여가 오를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적어본 거예요. 그럼 난 반드시 3년 후에 진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야 진급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진급 일자를 정해놨으니까. 나는 진급 일자를 내가 정해버렸어. 그럼 그때에 맞춰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그럼 과외비도 들어갈 거 아니야. 학원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때 맞춰서 미리 해서 10년치, 20년치를 쫙 적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나서 10년치를 딱 계산해 보세요. 기가 막힐 겁니다. 그 돈이 어마무시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와, 내가 10년을 미리 예측해갖고 써봤더니 돈이 없어. 한 3억, 4억, 많아, 1억, 2억 이렇게밖에 안 모여요. 실제 계산해봤더니 그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라고 써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다 그 집 꼴 못 면하겠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애들은 점점 자라고요.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해요. 그잖아요.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지출할 건 늘어나고 쟤들은 커가서 이제 통닭 한 마리 혼자 다 먹고 이런 상황에 살아야 되는데 내 월급은 안 늘어나잖아요. 세상에 안 오르는 거 딱 두 가지 있어요. 내 월급하고요. 애들 성적 두 개는 안 올라요. 그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아무리 쏟아봐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 써보라는.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엔진을 여러분들이 일단 한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찾아볼 수 있죠. 얘가 어버이날 얼마를 줬고 아내한테 생일 선물을 예전에 얼마치를 사줬는지까지 다 이혼할 때 다 적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한테 뭐 선물한 거, 결혼기념일날 내가 시계 사준 거 다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자산평가서라는 걸 써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산평가서. 자산평가서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정도를 재보시는 거예요. 얼마인지. 내 걸 써보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고 간단히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정확히 10원짜리까지 정확히 분석해 보는 거죠. 매달 말일날. 그래서 내가 전달에 비해서 이 자산평가 써봤더니 요번 달 말고 다음 달에 갔더니 다만 100만 원씩이라도 증가했다.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증가했다.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부자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3개월을 자산평가를 써봤더니 계속 하락하고 있네. 그러면 빨리 내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계속 봤더니 서서히 상승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부자가 되는 길로 간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아닌데요? 저 계속 통장 잔고 느는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우상향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반복합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해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달은 내려가고 지금까지 5월 달은 자산이 내려갔다가 6월 달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휴가 가면 또 내려가고요. 추석 때 되면 또 다시 한번 내려가고요. 크리스마스 되면 다시 한번 내려가고요. 계속 그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내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에 나가는 양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아주 평행적으로 계속 상승하게끔만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그 증가 속도가 작다라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축해갖고 부자가 될 건 아니니까. 그죠? 저축은 시드머니, 종잣돈만 만들 거니까 그 종잣돈을 만드는 단계를 유지하고 내 생활 패턴을 건전하게 만드는 단계가 일단 첫 번째가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저는 2003년도인가부터 2002년도부터 자산평가서를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요. 가계부는 지금 끊었어요, 저는.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저는 더 이상 지출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겠다 해서 가계부를 안 쓰고 가계부를 안 썼다는 의미가 지출을 안 쓴 거지 자산은 써요. 이건 써요. 이거는. 저도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월급은 받습니다. 그래서 월급은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산 정도에 140개의 칸이 들어있어요. 140개의 칸이. 어딘가에서 140군데 매달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게 의미가 있지. 여기는 지금 비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길 채워나가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140군데에서 매달 저한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그게 뭐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지. 이거를 키워나가시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평가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가계부도 직접 썼어요. 우리 아내는 가계부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계부를 써줬으면 좋겠는데 가계부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부탁을 했지만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집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냐면요. 직업이 없어요. 결혼할 때 잠깐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 하다가 아기가 생기면서
임신하고 이제 배가 많이 나온 상태에 그만뒀어요. 근데 요즘엔 육아휴직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육아휴직이 아니고 배 나온 여자가 회사 다니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부장님들이. 그런 시절에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애가 생기면서 육아를 위해서 그만둔 게 지금까지도 놀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놀고 계세요. 놀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서 자산평가서를 제가 쓰고 가계부를 제가 썼다는 게 이상하죠. 집에서 놀고 계신 분이 쓰시면 좋죠. 근데 놀고 계신 분이 안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자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량해내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니 가계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싫대요. 남는 게 있어야 쓰지. 벌어주는 걸 많이 갖다 줘봐. 내가 얼마든지 써줄게. 100번도 써주고 더 디테일하게 써줄게. 나 세무회계과 나온 여자야. 이런 거예요. 아내 세무회계과 나왔거든요. 근데 안 쓴대요. 적자 가계부는 쓰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그럼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그러면 월급을 내가 한번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미쳤지?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당신이 돈 받아서 나 생활비 주면 난 뭐냐 그럼? 애 키우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매우 나빠요. 지금 생각해봐도 기분 나쁠 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동의 안 하시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한 달을 넘게 싸웠어요. 그래서 하자. 내가 한번 해볼게. 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자산관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벌어오는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아? 그러니까 제가 250만 원 벌었거든요. 250만 원 버는 놈이 뭘 띄워주고 그러니까 뭘 아내한테 생활비를 띄워주고 뭘 관리해서 뭘 부자가 되냐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런데 전 하고 싶었어요. 희망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다마다 한 달 반 만에 아내가 또 물어보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할렘하고 말렘 마라! 그러더라고요. 할렘하고 말렘 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그랬어요. 아내 허락한 게 아니죠. 화나가지고 던진 말인데 제가 덥석 고마워! 그래버렸어요. 그런데 아내도 내가 이 인간한테 말을 실수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이후로 제가 아내한테 가계부를 쓰면서 매달 공유 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내는 당분간 삐져서 그걸 보지 않았어요. 삐져서. 그리고 제가 자산평가서라는 걸 만들어서 요것도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뭐 20대 젊은 재테크인가? 정철친 씨가 쓴 책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젊을 때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자산평가서는 써야겠다. 그래서 자산평가를 써가지고 매달 아내한테 말이 되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이 매달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을 써보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당시 10in10이라는 카페가 유행했었고요. 10억 만들기가 유행했던 시절이에요. 10억 만들기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 나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나서 시작을 막연하게 저도 총량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10억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시작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럼 10억이면 과연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분석해냈더니 내 월급보다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이자를 다 빼고 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게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는 나오겠더라. 지출 제외하고 순으로 나오는 게. 그 정도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번 목표를 짜보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해서 짜봤더니 딱 8년이 걸리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40살, 40살까지 자산소득이 800만 원 나오는 걸 목표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자산을 짜서 자산평가서를 비교해보고 맨날 내가 그 실행한 예상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다 기획해서 봤어요. 쭉 봤더니 아내한테 보고를 했죠. 내가 10년 계획을 짰어, 드디어. 10년.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운동 세대니까 새마을운동 계획처럼 10년 안에 내가 800만 원 현금해서 난 회사 그만둘 거야. 딱 그렇게 호언장담을 딱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네, 표정이, 알았어. 알았어. 이게 아니고,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정. 딱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날 안 믿는구나. 그리고 저는 매일 가계부를 쓰고 자산평가를 매달 써서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1년이 지나서 1년 계획을 브리핑했어요. 아내한테. 내가 10년 계획 짠 것 중에 1년을 지금 해봤더니 목표를 달성했어. 간신히 달성했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알았어요.
저희 12월 31일 날 항상 했거든요. 2년째도 그런 대답이었어요. 3년째도 그런 대답이었는데 4년째 됐는데 제가 초과 달성을 해갖고 5년치를 미리 땡겨 달성했어요.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땡겨 달성돼가지고 4년 만에 5년치를 달성해서 너무 제가 흥분했어요. 12월 30일 날 제야종 소리가 딱 울리고 나면 애들은 자, 그리고 집사람하고 저 파일을 열어놓고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내가 요번에는 4년 만에 5년, 1년을 땡겨 단축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1년을 더 이제 세이브 한 거죠. 그래서 얘기했더니 집사람 표정이 진짜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인정해 주는데 4년 걸린 거예요. 아내가 제 말을 믿어주는데 4년 걸렸어요. 그래서 4년 하다가 9년 만에 39살에 제가 그걸 목표를 달성하고 그만뒀어요, 회사를. 3단계로 가겠습니다. 3단계. 자,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보는 게 마스터 플랜. 여러분들 그 기획한다 그러죠? 내 삶을 미리 짜보는 거예요. 10년 계획, 20년 계획, 30년 계획을 짜보는데 일단 픽피처를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작은 그림의 계획을 짜서 실행해 나가시면 돼요. 큰 걸 첫 번부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그럼 이거는 뭘로 짜냐? 이걸 기준으로 짜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거, 내가 목표하는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이걸 기준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시는데 짜서 배열을 해보시는 어떤 순서대, 어떤 라인업으로 놨을 때, 어떤 테크트리로 놨을 때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됐을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사면 얼마 정도인지 알아볼 수는 있죠. 이 서로 마음속에 틀린 거를 본다면 아파트인데 강남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동탄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지방의 다른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금액은 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그럼 그걸 샀을 때 현금 흐름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예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럼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파트를 하나 살 때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계약표에 가계부에 넣어보면 쫙 달라지겠죠. 그럼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사고 이거 사는 게 맞는 건지 다 짜보라는 거야. 어떤 순서로 가는 게 가장 빠른 테크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가계부에 대입해서 쫙 보시면 아마 120년 정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나와요. 저도 처음에 꿈을 가지고 기획해갖고 분석해서 만들어 봤더니,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기간이 나왔어요. 80 몇 년 나왔어요. 80 몇 년. 80 몇 년이 나와서, 야, 이거는 내가 불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일단 10년만 잘라서 계획해보자. 이거 해놓고 나서 내 꿈을 버리는 건 아니고 10년 안에는 어디까지 아니면 5년 안에는 어디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달려가 보자. 아파트 2개 사고 뭐 하나 살 때까지가 1단계다. 여기까지가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이렇게 가보자는 거지. 해봤더니 돈의 총량이 사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NC의 제곱의 그래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상승하는 줄 알았어요, 돈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5년, 10년 읽어나가는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 몇 년 걸리는 거를 20년 만에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한 20년 걸리겠죠. 한 2, 3년 있으면 되니까. 그럼 20년 정도 이룰 수 있는 게 앞에는 전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내 월급보다 자산에 나오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돈이. 아주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벌어내는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시 투자하고 리사이클링하는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속도를 이제 제어할 수 없어요.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돈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가요. 이런 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보면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128년 좋다 나오더라도 한번 가보자 이거지. 근데 그게 앞당겨진다는 거지. 왜? 대각선으로 부가 상승하지 않고 NC의 제곱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처음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근데 대부분 어때요? 비행기가 상륙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게에 따른 속도가 필요해요. 일단 속도. 250km 이상의 속도를 달려야 돼요. 그리고 속도만 있다고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는 게 아니고 일정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큰 비행기일수록 활주로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일정 거리를 120km 이상의 속도를 일정 거리 이상을 달려야만 비행기가 양력이라는 생겨서 붕 뜨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이 양력이 안 생겨요. 쭉 가다가 쭉 끝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못 떴어. 이게 못 뜬 거야. 뜬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바퀴만 살짝 들린 거야 이게. 바퀴 살짝 들렸다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에 축복인 거예요. 다 젊으시잖아요. 90년생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젊으니까 얼마든지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많으니 빨리 비행기를 띄워야 된다는 거지. 자산의 총량은 아직 부족하지만 거리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야. 활주로의 거리는 속도만 내면 돼. 내가 속도를 낼 줄 몰라서 그런 거야. 아직 많이 남았어. 근데 내가 지금 막 60년생인데요. 그러면 이제 활주로 거리가 짧은 거야. 아무리 속도를 내도 뜨기가 어렵지. 그죠? 근데 빨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짜보시면은 된다. 그래서 나를 예측하고 거기대로 방향성대로 가시면 되는데 가다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 근데 원칙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만 투자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니죠. 제가 아파트 투자, 갭 투자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럼 그걸 투자해가지고 계속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꼭 수익형 자산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저는 주식 전문가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전 코인 전문가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 수익형 자산에 매달 현금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얼마씩 받는지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데 아파트 투자 내가 차익형으로 샀어요. 이 오름의 기준을 언제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어요? 3년 후에 2배 된다고 희망사항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5년 걸릴 수 있고 10년은 걸릴 수 있고 2배 올랐어요. 팔라고 그랬더니 2년 실거주 해야 된대. 2년 실거주 했어요. 그리고 10월 8일 날 했더니 다시 내려가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실거주를 5년으로 바꿔서 이것도 어떡하지? 왜? 내 삶을 내가 정해서 내가 기획해서 가야 되는데 남이 기획해준 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만드는 판에서 내가 움직여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계획해놓고 여러분이 계획한 방향성으로 가셔야 되는데 거꾸로 남이 집값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사놓고 삼성 주식을 여러분들이 올릴 수 없잖아요. 뭐 외국인 투자자 정도면 올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못 올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개미라도 되게 커져야 돼요, 개미가.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의 포인트를 못 잡는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목표를 설정하잖아. 주식해서 돈 벌어야지. 난 목표는 2배야. 근데 기간은 6개월이야. 그 6개월을 뭔 기준으로 6개월이라는 거예요? 기간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수익형 자산으로는 기간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래서 몇 살에 내가 은퇴할 수 있다는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차익형 투자를 했다면 아마 못 짰을 거예요. 40살에 은퇴하는 계획을 못 짰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투자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제 투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마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고 싶다면 코인을 하시고 주식을 하고 싶으면 주식을 하시고 부동산을 하고 싶으면 부동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 4단계만 하려고 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될지 방향도 모르고 그냥 불나방처럼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막차 타고 속 쓰리고. 정리를 하자면 부자가 되는 원칙은 첫 번째 목표 설정이에요. 첫 번째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산을 분석하고 자산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자의 순서를 정해야 된다. 처음부터 건물 사고 빌딩 사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투자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저 아파트 사고 있는 갭 투자로 사놓은 거 다 갖다 치워버리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럼 저 주식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치워요?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여러분들이 종잣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게 맞다고 판단되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종잣돈을 만든 다음부터는 수익형 자산으로 안전하게 옮겨놓고 또 종잣돈 만들으세요.
그러셔도 늦지 않다는 거지. 근데 계속 그거를 모든 전략을 차익형 투자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엔진을 여러분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